네, 이번 주 뉴욕에 계신 분들은 예기치 못한 교통 체증을 좀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 유엔 정상회의가요, 대대적인 규모로 지금 뉴욕에서 내일부터 열리기 때문입니다. 각국의 정상급 인사 한 150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유엔에 참석하는 각국 대표들은 한 190명 정도가 되는데요. 대통령급, 총리급, 최소한 장관급 이상 되는 그런 대표급 이사가 한 150명 이상 참석을 하는데, 그 대규모 유엔 행사 내일부터 열리는데 그들이 오가는 길, 대통령이든 총리든 무슨 장관이든 정상급 예우를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들이 그 숙소에서 유엔 그 행사장으로 매일 오가는데, 그 매일 오가는 150명 이상 되는 그 정상급 이사들을 경호하느라, 아주 철통 같은 경호를 하느라 지금 그 뉴욕이 엄청나게 그 도로가 좀 막힐 것이다 라는 얘기가 진작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뉴욕 쪽에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이번 주 그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그 외국 정상들이, 유엔 회의는 지금 뒷전이고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 두 사람, 이 두 사람들을 만날 그 미팅을 잡기 위해서 지금 줄을 서고 있습니다. 150여 명 중에 상당수 정상들이요. 이제 여기서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로 눈치채셨겠습니다만은 바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의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요, 이 수십 개 국가 정상들이 해리스 부통령과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게 뭐 공식 또 비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해 놓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일부 국가는 면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답니다. 우리 대통령님의 모든 일정을 다 알아서 조정하고 당신들한테 마칠 터이니 아무쪼록 한 번이라도 시간을 좀 내서 일정을 좀 잡아주십시오. 우리 쪽의 일정은 그냥 다 오픈할 테니까 무조건 맞추겠습니다 라고 백지수표, 일종의 백지수표인 거죠. 언제, 몇 시, 몇 분, 어디서, 이건 그냥 되는 대로 주세요. 우리가 맞추겠습니다. 아니, 유엔 회의 참석한 각국의 정상, 대통령, 뭐 총리급 정상들이 자기네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백지수표를 내놓고 제발 만나주세요 해리스님, 제발 만나주세요 트럼프님,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외국 정상들이 이렇게까지 이제 노력하는 이유는 뭐 눈치채셨겠습니다만은 그 다음 차기, 그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좀 성향도 파악하고 싶고, 뭐 대충 알려진 것은 뭐 뉴스로 나오는 것만 갖고 알 수 있는데, 그것 말고 직접 만나서 20분이든 30분이 됐든 직접 만나서 좀 파악해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대미 외교 정책을 앞으로 또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 이런 걸 좀 가늠해보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두 명 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 만나기로 되어 있는 사람 말고요, 두 명 다 만나기로 확정이 되어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누구냐? 지금 현재 아직 전쟁 중인 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이 사람이 유일합니다. 두 명 다 만나기로. 두 후보와의 면담을 요청하는 외국 정상들은 지금 줄을 서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면담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그 대통령 선거가 코앞이기 때문입니다. 두 후보의 입장에서 본다면 외국 정상과의 회담이 뭐 후보의 어떤 외교의 전문성을 부각시켜주는 계기, 뭐 그런 걸로 될 수도 있고, 또 봐라, 외국 정상들도 나를 만나고 싶어서 이런다라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계획이 뭐 그런 것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두 사람 모두 그런데 그러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없다라는 것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을 한 차례 했기 때문에 뭐 외교 능력을 특별히 보여줄 필요도 없고, 경험이나 이런 걸 뭐 특별히 보여줄 필요도 없고, 해리스 부통령은 일견 뭐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또 사실 해리스 부통령은 부통령으로서 재임을 하면서 여러 정상을 실제로 만났거든요. 물론 최종 결정권자로 만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러 정상을 만난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걸 보여줘야 되는 무슨 절박한 상황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유권자들에게는요,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제 미국의 유권자, 투표를 정작
해리스든 트럼프든 이렇게 투표를 던질 미국의 유권자들에게는 우크라이나 무슨 뭐 가자지구 전쟁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세계 문제보다는 어때요? 당장 우리들 얘기가 먼저 와닿자 가장 중요하잖아요. 뭐 미국의 경제 문제라든지 또는 이민 문제, 또 이민도 뭐 특히 이제 불법 이민 문제, 미리 국자 문제 이런 문제 등등. 그리고 뭐 가장 미국에서 지금 민감한 낙태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미국 내 국내 현안이 우리 유권자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유엔 총회 참석은 사실 이 두 명의 후보들, 대선 후보들 입장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외교 능력 또는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외국 정상이 많아 뭐 이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과 만날 시간이 지금 없는 거죠. 너무 대선이 코앞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지금 국내 현황 그리고 유권자들한테 가서 선거 유세를 한 번 더 하는 것이 이 두 사람 후보들에게는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니까 이제 유엔 총회 참석 또는 뭐 그들을 외교 정상들 만나 이런 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줄을 서고 있지만 이 대선 후보들과 지금 약속을 다 못 잡고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미국의 그 대선이 코앞인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사실상 임기 말이기 때문에 레임덕에 이미 들어갔고 또 양당의 대선 후보들은 당장의 선거 유세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유엔 정상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측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유엔 정상회의는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사실상 지금 거의 무슨 사이드쇼 같이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엔 행사장에 참석한 그 각국의 정상들도 수시로 참모들 불러서 어떻게 됐어? 약속 잡았어? 못 잡았어? 다시 트라이 해봐. 다시 잡아봐. 난 여기 일단 자리를 난 지켜야 되니까 빨리 트라이해서 약속 잡아보고 되는 대로 빨리 연락 줘. 나 기다리고 있을게. 행사장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계속 그 전화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참모들이 약속 잡았습니다라는 말 하는 것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행사장에 있지만 마음은 정신은 지금 딴 데 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유엔 정상회의가 무슨 사이드쇼 같이 돼버렸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사이드쇼 같은 유엔 정상회의가 내일부터 열립니다. 30일까지 한 일주일간 열리는데 그것 때문에 일단 아무리 유엔 회의가 사이드쇼처럼 전락됐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 각국의 해외에서 온 정상들이 마음은 딴 데 가 있다 하더라도 경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경호 문제 때문에 유엔은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완전히 교통지옥 같은 체증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사이드 정보도 말씀드립니다. 자, 여하튼 미국의 이제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한 40여일 남았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난 12일 엘라바마 주에서는 우편 투표 용지를 발송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보다 하루 전인 10일에는 버지니아주를 비롯해서 사우스다코타주 그리고 미네소타주 등 이 세 개 주가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는 가장 처음으로 대면 사전 투표를 실제 같은 그런 사전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의 추가 TV 토론을 난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이제 거듭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부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트럼프 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투표가 이미 시작됐는데 무슨 토론회야? 투표가 이미 시작됐다고 나는 판단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토론은 없어. 안 해! 라고 이제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거부 의사를 재차 분명히 밝히면서 이제 두 후보 간의 추가 TV 토론 성사는 사실상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근래 들어서 근래 한 50년, 한 40년을 정도를 딱 따로 떼고 봤을 때 대통령 후보가 딱 한 번만 토론하고 선거를 치르는 어찌 보면 유일무이한 그런 이번 선거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 측의 입장으로서는 무슨 소리야 난 두 번 했어 라고 말할 수 있죠. 바이든과 한 번 했고 해리스와 한 번 했지만 하지만 해리스의 입장에서는 한 번밖에 못한 그런 참으로 어찌 보면 좀 이상하고 어찌 보면 좀 이례적이고 어찌 보면 상당히 좀 흥미로운 전에 보지 못했던 거니까 뭐 그런 선거를 이제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가 당선되면 취임 첫날 일어날 일들이라는 소제목의 특집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데 이걸 제가 좀 줄여서 축약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에 만일 그리고 이제 취임 첫날에 취임식 딱 선서하고 업무를 맡는 공식적인 임무 첫날에 단행하겠다라고 밝힌 공약을 언론사가 쫙 취합을 해보니까 무려 4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가 정말 진심으로 그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정말 선거 유세장에서
좀 흥분해서 기분상 그렇게 막 한번 하고 만 것인지 그거는 우리는 속마음은 모르기 때문에 그가 단 한 번이라도 이 문제는 내가 취임 첫날 바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만 있다면 다 취합을 해보니까 그게 무려 41개에 달했습니다. 자, 일단 뭐 일종의 공약이니까 다 약속을 지킨다라는 전제에 한번 볼게요. 워싱턴 포스트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각종 연설을 분석해 본 결과 취임 첫날 계획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200번, 난 취임 첫날 뭘 하겠다라고 말한 게 200번이 넘게 언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200번 넘게 언급한 것 중에서 몇 가지는 반복이 됐고 또 몇 가지는 한 번만 말하고 했지만 종류로 본다면 41가지라는 것입니다. 취임 첫날 공약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그리고 가장 많이 언급된 분야는 그런데 보니까 이민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민 문제 얘기할 때 우리 이민자들이 자꾸 신경이 쓰이지만 사실 우리 같은 그런 이민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저 캘리포니아주, 특히 이제 텍사스주나 이런 그 국경에서 미립국하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인데 여하튼 그런 미립국이라도 이민 문제가 자꾸 언급되면 우리는 뭐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자, 볼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자 추방에 나설 것이다 라는 발언을 포함해서 이 이민 분야에 관련된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취임 첫날 계획을 한 70번 이상 언급을 했습니다. 취임 첫날 나는 불법 이민자들을 다 추방해버리겠다. 그것을 내가 취임하는 첫날 하겠다. 이런 얘기를 70번 이상이나 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또 바이든 행정부의 이 국경 개방 정책을 모조리 폐지시켜버리겠다라는 말도 수십 번 했습니다. 그것도 취임 첫날 하겠다 그랬어요. 미국 대통령은요, 잘 아시다시피 행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는 거죠. 의회에서 뭐 3분의 2 이상 통과 이런 거 말고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행정명령인데 그게 이제 상당히 생각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대통령 행정명령과 함께 의회의 협력을 통해서 이민 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바로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일부 공약은 따져보면 좀 위헌 소지가 있는 것도 많이 있다라고 헌법 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 가능성은 사실은 선거 유세 때는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된다라고 해서 취임 첫날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불투명하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라는 공약 굉장히 여러 번 말했습니다. 이것도 수십 번 말했습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미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바로 시민권을 주잖아요. 그 태어난 아이는. 이게 이제 속지주의 때문입니다. 속지주의가 있고 속인주의가 있는데 속지주의자는 뭐냐? 땅 지자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났으면 이 땅 시민권을 주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은 속인주의자입니다. 속인주의자. 그러니까 사람에게 기초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면 그가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한국 국적자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에서 시민권 받아갖고 한국 가죠. 한국 가면 그가 한국 사람의 자손이기 때문에 한국 국적자를 또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중국적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건데 여하튼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서 미국은 이제 속지주의에 따른 시민권 부여를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정헌법 14조에 그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이걸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나도 시민권 내가 안 주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수정헌법 14조에 있는 것을 대통령 마음대로 부러뜨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불법 이민자의 자녀에게 정부가 출생증명서를 발급하지 말라, 그러니까 시민권자가 되든 말든 그건 난 모르겠고 일단 정부가 시민 출생증명서 발급 자체를 중단시켜버리겠다라는 그런 것을 행정명령으로 내릴 수는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네가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시민권자라고 주장을 하는 건 난 몰라. 수정헌법 14조? 오케이, 그렇다고 쳐. 근데 내가 출생증명서 안 줄 거야.
이러고 실제로 발급을 안 해버리는 거죠. 이런 행정명령을 대통령이 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헌법 규정을 좀 우회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우회하는 것을 시도하더라도 또 이것을 이제 법원이 제동을 걸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법 전문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연방 상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은 뒤에 또 50개 주 가운데 4분의 3 이상의 주의회 승인이 필요한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좀 불투명하다라는 것이죠. 트럼프가 아무리 공약을 해도 시행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면 좀 거의 불가능한 얘기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뭐 트럼프 전 대통령 잘 아시잖아요. 일단 몰라 시끄러 법은 모르겠고 일단 출생증명서 발급 금지 막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또 이제 시민단체에서 또 계속 헌법 소원을 올려서 대법원까지 가겠죠. 그럼 대법원에서 이것이 대통령이 이런 걸 금지하는 건 위헌이다 뭐 이래서 다시 발행해라 뭐 나중에 그렇게 될지언정 어느 정도 그런 일이 될 때까지는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또 명령을 내릴 수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경제 분야에서는요, 취임 첫날에 전기 자동차에 대한 우대를 폐지시켜버리겠다라는 것이 또 대표적인 트럼프의 공약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31차례나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행정명령을 폐지시켜버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사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취임 첫날만큼은 독재자가 내가 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헌법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일단은 그 명령은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 명령이 나중에 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에서 안 된다라고 위헌 판결이 날지언정 대통령으로서 명령을 내리는 행위 자체는 할 것 같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취임 첫날 그 하루만큼은 내가 독재자가 되겠다라고 했으니까 법 몰라 뭐 허수정헌법 14조 몰라 일단 스탑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법률적 경제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약을 좀 밀어붙일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트럼프의 어떤 스타일을 봤을 때.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헌법 전공, 미국에서 유명한 헌법학자인 스티브 블라덱, 조지타운 대학 헌법 교수는요, 법대 교수는 트럼프의 취임 첫날 공약 가운데, 취임 첫날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공약 가운데 상당수는 보니까 불법이거나 실행이 불가능한 것들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그런 어떤 불법적인 행정명령도 일정 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통령이 잘못한 거다라고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그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또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이 파이널리 이루어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대법원이 지금 보수이기 때문에 그런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나는 법학자로서 그렇게 판단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변수가 많이 있는 것 같다. 그걸 배제할 수 없다라고 미국 최고의 헌법학자가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여하튼 뭐 좋은 쪽으로든 아니면 나쁜 쪽으로든 트럼프가 당선됐을 시에는 최소한 그 첫날은 이래저래 혼란스러운 하루가 될 전망입니다. 자, 올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여러 차례 산불이 발생해서 지금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았고, 지난 7월 달 그리고 8월 달에 저희 스토리 뉴스나 또는 다른 그 미주 지역의 뉴스를 보시면서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 산불이 발생해서 고생한다 뭐 이런 그 뉴스를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 차례 산불이 발생해서 캘리포니아 주에 이제 소방관들이 그 진압 작전에 어려움을 겪고 뭐 그랬던 가운데 고의로 산불을 낸 사람이 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그가 누구였냐면 현직 소방관이었습니다. 현직 소방관이 그러니까 산불을 낸 거예요. 방어한 거예요. 고의로. 캘리포니아주 소방당국은 최근에 약 한 달 동안에 5차례나 불을 낸 혐의로 소방장비 엔진, 그러니까 소방국 소속 소방관인데 직접 나가서 불을 끄는 사람도 있고 뭐 다른 뭐 행정 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소방국 소속 소방대원이긴 한데 뭐 업무는 소방장비 엔지니어입니다. 로버트 에르난데스라는 사람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소방관 소속 직원입니다. 에르난데스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한 달간 북가주의 소노마 카운티에서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노마 카운티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나파밸리와 그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역이잖아요. 그 와이너리로 유명한 그 나파밸리와 딱 붙어 있는 곳이 소노마 카운티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뭐 나파밸리
소노마 카운티는 한국으로 따지면 경상도와 전라도 같은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특징이 뚜렷하고 딱 붙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특징이 뚜렷하고, 또 호불호가 또 갈리고, 그래서 어느 한 곳이 더 우세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나파밸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 소노마 카운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이너리가 많이 있는 곳이 소노마 카운티인데, 거기다 그냥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이 에르난데스가. 자신이 근무가 아닌 날, 그러니까 비번일 때 그렇게 살짝 올라가서 산에 가서 불을 지르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공식적으로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르난데스가 저지른 불은요, 그래도 다행히 각 한 1에이커 정도 타고 난 다음에 다 잘 진압이 됐다라고 소방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민들과 화재 진압팀의 신속한 조치로 화재 피해를 최악으로 가는 데는 막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곳에 이제 소방 총책임자 조 타일러라는 소방서장은요, 우리 직원 중에 한 명이 정말 부끄럽게도 그리고 안타깝게도 대중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다. 12,000여 명에 달하는 소방대원 동료들의 이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더럽히는 행위를 했다. 또 그렇다는 사실에 나 스스로도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도대체 소방관이 왜 불을 지른 걸까요? 불을 끄는 것도 힘들 텐데 왜 소방관이 불을 지를까요? 불을 끄려면 또 얼마나 힘든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 텐데 말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 전문가들의 분석을 제가 좀 찾아봤더니 몇 가지,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유가 있더군요. 몇 가지 그 다양한 어떤 심리적, 또 뭐 개인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영웅심리. 이게 심리적인 이제 부분인데, 영웅심이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의적으로 몰래 불을 낸 후에 다시 소방서에 들어와서 띠링띠링띠링 막 이제 비상벨이 울리면 탁 영웅처럼 출동해서 그 불을 탁 끄는 그런 영웅처럼 보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자신이 화재를 진압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막 보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좀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런 영웅 심리가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방대원으로 있는데 뭐 별로 화재 신고도 오지도 않고 뭐 이런 경우에 또 그런 경우가 있대요. 한 달 내내 불 끄러 간 적 한 번도 없는 그런 소방국의 대원들 중에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자극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부 소방관들은요, 일상적인 출동이 많지 않거나, 그러니까 하루 출동해서 그냥 장비나 닦고 앉아있고 정비하고 있고, 사실은 그게 좋은 거잖아요. 군인들도 군 장비를 점검하고, 그저 훈련하고, 훈련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고,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전쟁이 터지면 전쟁이 출동해야 하는데 그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소방관들 중에서 가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장비 정비하고 잠깐 교육받고 이런 걸 따분하게 느낀다는 것이죠. 나 출동해서 멋지게 불 꺼야 되는데 이런. 그러니까 자극이 없으니까 그런 자극을 추구하는 사람이 그 흥분을 느끼고자 그런 짓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화재 진압의 그 아드레날린과 화재 진압을 할 때 아드레날린이 뿜어지는데 그런 걸 느끼고 싶어하고 또 스릴을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으로 인해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경제적인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경제적인 이유는 뭐지? 네, 일부는요, 소방관들의 어떤 시간제 근무나 자원봉사로 일하는 그런 대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추가 근무를 통해서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지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더 많은 화재가 발생하면 근무 시간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추가 수당이 지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퇴근 시간대쯤 돼서 살짝 어디 가서 불을 내는 거죠. 또는 뭐 자기가 내든 누구한테 뭐 내게 한다든지 아니면 점심 먹고 들어오는 길에 어디서 슬쩍 불 내고 들어와서 이러고 있다가 불이 나면 산불 같은 거 나면은 뭐 며칠씩 불을 끄잖아요. 뭐 퇴근도 못하고 뭐 계속 교대 근무로 그런 식으로 하면 교대 근무를 하면서 몸은 힘들지만 추가 근무 그 수당이 나오니까 돈은 더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로 그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고의로 불을 내는 범죄를 저지르는 그 소방관들 중에 일부는요, 정신적인 문제가, 지금 제가 1, 2, 3번 말씀드린 그 이유는 완전히 어떤 정신적으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막
또라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고, 야, 좀 정상은 아니지만 일견 뭐 이해가 가네 뭐 그런지 할 수 있는 정도인데, 실제적으로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하면 이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라고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뭐 채용될 때는 없었다 하더라도 그 일을 하는 과정에 그런 정신병을 얻을 수도 있죠. 실제적으로 그런 정신병을 얻어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을 지르는 그런 행위는 종종 분노, 불안, 우울증, 충동 조절 장애 등 어떤 그 정신적, 심리적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미국에서 이렇게 소방관이 일반 사람이 아니고요. 소방대원이 일부러 불을 내는 그런 케이스가 얼마나 될까요? 조사해 보니까 1년에 한 100여 건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미 전국적으로 고의로 불을 내는 케이스가 1년에 한 수만 건 되는데요. 거기에 비하면 뭐 물론 적은 수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소방관이 그렇게 불을 내는 케이스가 100여 건 정도다? 이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한국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 30년쯤 뒤에는요, 한국에서는 5집 가운데 한 집꼴로 그 가구주의 연령이, 그러니까 가구주라는 게 뭐예요? 지금은 뭐 아버지가 가구주,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가구주의 연령이 옛날에는 호주라 그랬는데 지금 그런 거 없어졌죠? 가구주의 연령이 80대 이상일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5집 가운데 한 집이.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1인 가구 시대가 늘어난 데다가 또 베이비붐 세대가 대부분 그때가 되면 이제 80대 이상으로 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 거의 한 2집 건너, 3집 건너, 이런 식으로 다 80대 이상이라는 것이죠.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주 연령이 80세 이상인 가구는 지금은 120만 가구 정도 되는데 2052년이 되면 490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전체 가구에서 80대 이상 가구의 비중은 지난해는 5.5%였는데 2036년이 되면 10%를 넘을 전망이고요. 그리고 2050년이 넘으면 2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그러니까 5집 중에 한 집이 80세 이상 가구주인 겁니다. 물론 80세가 사는 집이 거기만은 아니고 딴 집도 살지만 가구주, 이 집의 가구주가 누구냐? 그게 80세 이상 된 사람들이 가구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그때 가면 5집 중에 하나. 2052년이 되면 대한민국은 5집 가운데 한 집이 80대 가구주인 그런 시대로 접어든다라는, 어찌 보면 우리가 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어떤 인구 절벽, 또 급격한 고령화, 이런 뭔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예측이 나온 겁니다. 그때가 되면 또 100세 이상도 2,000가구, 그러니까 가구주가 100세 이상짜리, 100세 이상인 사람이 가구주인 거예요. 그 100세 이상 가구주도 지금은 2,000가구인데요. 그때가 되면 32,000가구로 지금보다 무려 15배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뭐 좋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만큼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의미인데, 또 그만큼 젊은 사람들은 시골에는 이제 완전히 없어진다. 시골은요, 시골만 따로 놓고 보면, 이게 이제 수도권하고 전국을 합쳐서 그렇지, 시골만 따로 놓고 보면 그때는 5집 중에 한 집이 아니라 거의 5집 중에 저는 제가 봤을 땐 4집, 거의 80% 정도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이 이제 여러 가지 발전하는 과정에 이제 놓치는 부분들도 많아서 그런 급격한 고령화, 또 이제 급격한 인구 절벽, 인구 감소, 이런 부분 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자, 전 세계의 병원 순위가 공개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게 참 궁금했는데요. 드디어 병원 순위가 공개됐습니다. 한국 내 대형 병원들도 상위권에 여러 이름을 올렸는데요. 자, 한국 내 대형 병원 순위를 먼저 좀 보면요, 이렇습니다. 삼성서울병원,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 그리고 서울대학병원이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선정한 세계 암병원 평가에서,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암병원, 얼마나 암을 잘 치료하느냐, 또 암 장비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또는 암 전문의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런 거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삼성서울병원, 서울 아산병원, 서울대학병원, 이 3개가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 중에 이제 암 분야 평가에서 삼성서울병원이 3등을 차지했고요. 서울 아산병원이 5등, 그리고 서울대학병원이 8등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10등 안에 못 들어갔지만 그 외에 이제 세브란스 병원은 23등, 은평 성모병원 37등, 그리고 국립암센터 40등, 또 분당서울대병원 57등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 통틀어서 1등은 어디냐? 암 분야 관련해서 1등은 잘 아시죠? 텍사스에 있는 MD 앤더슨 암센터입니다. 그리고 2등은 미국에 있는 그 메모리얼 슬로원 캐터링이라는 암센터가 선정이 됐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 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좀 행복한 일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 세계 암병원 1등과 2등 병원이 모두 이곳 미국에 있고요. 또 우리가 언제든 방문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병원들이 탑 10에 3개나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것은요, 그런 병원을 안 가도 되는 것이다 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칩니다.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초특급 아주 투어 모국 관광. 아주 모국 관광의 인기 비결은 전 일정 5성급 호텔의 럭셔리 숙박, 아주만의 27인승 VVIP 버스, 엄선된 맛집들이 선사하는 최고의 식사, 고객들의 표정이 증명하는 아주 단독 모국 관광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 인기 관광입니다. 건강검진도 모국 관광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모국 관광도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